만나면 좋은 친구 MBC. 나이가 드니까 눈이 침침하고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하시는 분들, 단순히 그냥 노안이겠거니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안 질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늘고 있는 안질환 중 하나가 바로 황반변성인데요.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실명에 이를 수도 있는 만큼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면 좋을지 오늘 TV 메디컬 약손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안과의 이근우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피부 같은 경우는 열심히 가꿔서 좀 동안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해도 네. 눈의 노화는 참 숨기기가 어렵습니다. 교수님, 눈의 노화, 그러니까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저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걸까요? 일반적인 노안이라고 하면은 이제 수정체가 딱딱해지면서 가까이 있는 물체가 잘 안 보이는 것을 노안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만 눈의 노화의 관점에서 보면은 눈의 노화와 관련하여 백내장이라든지 황반변성, 녹내장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신질환 관리나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네. 이게 노안인지 아니면 진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안 질환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아마 연령대별로 조금 더 주의해야 될 안 질환들은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그 성인이 되기 이전에는 이제 안구가 계속해서 자라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근시진행과 관련돼서 주의가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도한 근거리 작업을 한다든지 스마트폰을 오래 본다든지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안구를 더 크게 하고 이제 근시진행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주의가 필요하겠고, 네. 20, 30대에서 보통 호발할 수 있는 안 질환으로는 안구 건조증, 그리고 각결막염, 그리고 컨택트 렌즈 사용과 관련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40대부터는 노안이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초기 녹내장, 그리고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당뇨 합병증을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50대부터는 백내장이 생길 수 있고, 네. 그리고 초기 황반변성이 생길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부터는 백내장, 황반변성뿐만 아니라 망막 혈관과 관련된 질환이 호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서 적절하게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안질환 중에 백내장, 녹내장은 좀 익숙한데 네. 황반변성은 다소 생소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먼저 이 질환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눈의 구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 눈의 구조는 보통 카메라에 많이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카메라의 렌즈 역할을 하는 각막, 그리고 빛이 들어오는 조리개 역할을 하는 홍채, 그리고 수정체, 유리체, 그리고 그 아래쪽에 신경막으로 이루어진 망막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망막의 가장 중심부를 황반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망막 바깥쪽으로는 맥락막이라고 하는 혈관 조직이 있습니다. 그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게 공막, 결막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빛이 들어오게 되면 각막이라고 하는 투명한 창을 통해 빛이 들어오게 되고, 수정체, 유리체를 거쳐서 망막에 빛이 맺히게 됩니다. 이때 가장 많은 빛이 맺히는 부위가 황반이란 부위이고, 보통 망막에 맺힌 빛이 신경 신호로 바뀌고, 그게 시신경을 따라서 대뇌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보통 상을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자세히 알아볼 질환이 바로 황반변성이기도 한데요. 좀 더 넓은 범위의 망막변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황반이라고 콕 집어서 또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망막 부위보다는
황반이라고 하는 부위가 중심 시력과 관련이 있는 부위입니다. 뭐 글자를 읽는다든지 뭐 운전을 한다든지 하는 일상생활을 할 때 꼭 필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보통 황반을 따로 떼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시력에 있어서 황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네. 황반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럼 알 수 있을까요? 보통은 저희가 안저 검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눈 뒤쪽에 이상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저라는 것은 눈 안쪽의 깊숙한 부위를 의미하는 의학 용어입니다. 눈 안쪽의 구조들로는 망막, 시신경 유두, 황반, 망막 혈관, 주변부 망막이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안저 검사로는 안저 촬영이란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는 중심부 망막뿐만 아니라 주변부 망막까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광각 안저 촬영도 시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빛간섭 단층 촬영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빛을 이용해서 망막의 층별로 다른 이상 소견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안 질환 가운데서도 무엇보다 이제 시력을 잃게 만드는 질환이 가장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살펴볼 황반 변성 외에도 실명을 유발하는 그런 안 질환들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3대 실명 질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당뇨망막병증, 황반 변성, 녹내장 이 세 가지가 3대 실명 질환입니다. 이 세 가지 질환은 공통적으로 조기에 발견한다면 시력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각의 원인, 증상, 진행 속도가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당뇨망막병증을 먼저 보시면은 당뇨망막병증이란 당뇨병이 오래돼서 망막 혈관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이로 인해 혈관의 누출, 출혈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 결국에는 눈으로 들어가는 혈류의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신생혈관 같은 게 거기에 대체해서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좋은 신생혈관이 아니고 출혈을 일으키고 부종을 일으킬 수 있는 신생혈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빠른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겠고 이와 관련해서 시력 저하를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진행을 해서 발견되는 경우도 많고 특히 시력 중심부, 황반이 붓는 황반 부종이 생기는 경우에는 심각한 시력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우선 환자분께 혈당 조절을 잘 하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려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항체 주사, 레이저 치료, 그리고 수술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녹내장은 시신경이 점점 손상되는 병입니다. 초기에 무증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후기로 가서 말기로 가서 시야가 많이 좁아진 채로 발견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안압 상승이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안압이 정상인 경우에도 녹내장이 생기는 정상 안압성 녹내장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인들에서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사는 안압 측정 그리고 시야 검사, 시신경 단층 촬영을 통해서 보통 진단을 하고 확진을 하게 되고 치료는 안압을 낮추는 안약이 처음에는 이런 안약이 먼저 쓰이게 됩니다. 하지만 안압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레이저를 한다든지 수술을 시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시신경이 이제 손상이 되면은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을 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황반 변성은 황반에 일어나는 퇴행성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진행 속도와 원인에 따라서 연령 관련 황반 변성과 비연령 관련 황반 변성으로 나뉘게 됩니다. 연령 관련 황반 변성이 비연령 관련 황반 변성에 비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한 85에서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황반 변성이라고 하면은 연령 관련 황반 변성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연령 관련 황반 변성도 건성 황반 변성과 습성 황반 변성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건성 황반 변성이 여기서 한 85에서 90%를 차지하고 습성 황반 변성은 한 10에서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령 관련 황반 변성은 다음에 산화 스트레스, 염증 반응, 보채 시스템 활성화, 신생혈관 같은 병리 작용을 통해서 점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초기 병리학적 특징으로는 우리가 눈에 대사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찌꺼기가 쌓이는 드루젠이라는 것이 축적이 되게 되고 이게 점점 진행하고 크기가 커지면서 건성 황반 변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좀 더 진행을 해서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생기는 경우에는 습성 황반 변성으로 진행하게 되고 이 습성 황반 변성은 비록 전체 10에서 15%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심각한 시력저하의 한 90%의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런 질환들이 심각해지면 실명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니까 더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한쪽 눈의 시력이 좀 저하되더라도 그래도 나머지 한쪽 눈의 시력이 괜찮으면 일상의 불편함이 그나마 좀 적을 것 같은데 한쪽 눈에 황반 변성이 생기면 다른 쪽 눈에도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가요?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습성 황반 변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쪽 눈으로 생길 가능성이 한 5년 이내에 40에서 50% 정도인 네.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성 황반 변성도 습성 황반 변성만큼 위험률이 높진 않으나 정상인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수님, 황반 변성이라고 하면요, 망막에 드루젠이 쌓이면서 생기는 노화성 질환으로 네.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선천적으로 내지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어린 나이에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선천 드루젠이라는 아주 드문 질환이고 예. 말 그대로 이제 태어날 때부터 혹은 어렸을 때부터 생기는 드루젠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양안에 대칭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고 유전적 요인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발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게 시력 저하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진 않지만 이런 시력 저하가 보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권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들도 검사를 해보도록 권유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드루젠이라는 게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생기는 거라서 시력 자체에 엄청 큰 문제를 주는 건 아니지만 뭐 그 개수나 크기, 형태, 위치에 따라서 황반 변성의 분류가 또 달라지는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황반 변성 분류할 때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그 크기입니다. 네. 보통 이제 정상 노화의 과정에서도 작은 드루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건성 황반 변성으로 넘어가면 그 드루젠의 크기가 점점 커지고 중기로 넘어가면 더 크게 더 큰 드루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신생혈관이 생기면서 출혈이나 부종이 생기는 습성 황반 변성이 된다든지 중심부에 위축이 일어나는 위축성 황반 변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이제 드루젠 이런 노란색 찌꺼기가 망막과 맥락막 사이에 작은 크기로 쌓이기 시작해서 중기로 넘어가면서 그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출혈, 부종이 동반하는 후기 습성 황반 변성이 된다든지 혹은 이런 습성 황반 변성 없이 위축성 변화를 보이는 중심부의 위축이 와버리는 후기 위축성 황반 변성으로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망막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우리의 시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황반이라고 하는데요. 이 황반이 병리학적으로 혹은 생물학적으로 변형을 이루면 그걸 황반 변성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교수님, 그런데 이 황반 변성에 걸렸을 때 괜찮겠지, 난 괜찮아 하면서 방치하거나 치료가 너무 늦어지면은 혹시 시력을 잃을 수도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실명질환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 3대 실명질환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빨리 가는 건 좋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늦지 않아야 된다는 게 있을까요? 보통 초기에 이제 시력이 떨어지면서 다른 변실증이나 암점이 생기는 시점에 빨리 치료를 받으면 그래도 본인 시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시력이 그런 증상이 점점 진행된 상태로 있다가 치료가 늦어지게 되면은 실명의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더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와서 치료를 받아야겠군요. 맞습니다. 네. 일반 시민분들은 이 황반변성이라는 병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눈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봤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사물이 휘어져 보이고 잘 안 보이고 그러면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반변성이 나타나면 초기에 치료받는 게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실명할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면 걸릴 확률이 높다고 들었어요. 저 라식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진받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결명자차가 눈에 좋다고 그래서 물 끓여 먹을 때 넣어 먹고 있습니다. 햇빛이 강할 때는 밖에 나갈 때 선글라스 꼭 끼고 나가요. 눈 건강을 위해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고 컴퓨터나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교수님, 비문증이 생기면 황반 변성으로도 된다는데 그게 맞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두 가지 모두
나이가 들면서 호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점을 가지지만은 두 병의 기전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비문증이 심해진다고 해서 황반 변성이 나타나고 하진 않습니다. 상관관계 아예 없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하늘 보면은 가끔 비문증이 보일 때마다 이거 혹시 시력을 잃는 건 아닌가 싶은데 비문증이 시력을 잃는 경우는 없죠? 보통 비문증 증상이 나타나는 게 어떤 원인으로 나타나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노화의 과정으로 유리체 액화가 생기면서 이제 비문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경우에서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망막 박리나 망막 열공 같은 망막에 다른 질환이 생기면서 비문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통 그런 질환이 있을 때는 수술이나 레이저 치료가 필요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면은 시력이 많이 떨어지거나 실명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비문증과 황반 변성은 관계가 없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황반 변성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 주위에 어르신 한 분이요, 자꾸 충혈이 돼요. 네네. 별로 피곤한 것도 없고 어떻게 TV나 휴대전화를 자주 본 것도 아닌데 충혈되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땐 아침에 일어나 보면은 실핏줄이 좀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이 어르신의 걱정은 황반 변성이 아닌가 너무 걱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황반 변성은 아니겠죠? 황반 변성은 아닙니다. 다행입니다. 황반 변성은 눈 안쪽에 망막 중에서도 망막의 중심부 황반이라는 부위에 변성 소견으로 인해 병이 생기는 것이고, 지금 얘기하시는 충혈 소견이라든지 실핏줄이 터지는 소견 같은 것은 이제 안구 바깥에 있는 결막이란 조직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상관관계는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럼 이 어르신의 충혈 그리고 실핏줄은 왜 생기는 거라고 추측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핏줄이 터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을 감별해 봐야 되겠지만은 특발성의 원인,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나타나는 원인이 가장 많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보통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군요. 병원까지 와야 됩니까? 병원으로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군요. 저절로 좋아질 가능성이 큰 경우가 많고, 혹여나 저절로 좋아지지 않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도 오히려 더 사라지지 않으면 증가하는 듯한 증가할 수도 있어요? 양상이 생긴다든지 하면은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궁금한 점은요, 어렸을 적에 눈 나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가 네 어떻게 눈이 근시야? 난시야? 물어봤어요. 그래서 고도 근시래요. 그래서 이 친구의 걱정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렸을 적 젊은 날에 고도 근시를 가지고 있다면 노년이 되어서 혹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요, 황반 변성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의 말이 사실인가요? 실제로 고도 근시가 있다고 해서 황반 변성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도 근시가 있으신 분들은 황반 변성하고 비슷하게 근시성 황반 변성이라는 것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고도 근시가 있는 환자분 중에 나이가 들면서 황반의 이상으로 인해 시력이 떨어질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이제 어릴 적에 고도 근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 이후로 어떤 병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근시가 심한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팔로우업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다니면서 이제 근시로 인한 다른 2차적인 합병증 같은 게 생기지 않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궁금한 점은요, 현대인들의 고질병, 불치병, 당뇨입니다. 저도 당뇨 수치가 조금 높은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뇨병에 걸리면 황반 변성에 걸린다. 이건 바로 직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선생님, 진짜인가요? 당뇨가 황반 변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당뇨로 인한 이제 전신 대사 이상이 황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는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영향은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 혈압 관리, 지질 관리 등을 통해서 당뇨망막 병증뿐만 아니라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안과 질환을 따라서 당뇨는 잘 관리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황반 변성에 관한 시민 궁금증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황반 변성이 노화에 따른 퇴행성 안질환이다 보니까 고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고령화 인구 증가로 인해 유병률은 점점 더 상승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만 40세 이상 인구에서는 유병률이 약 11.8% 정도로 보고가 되었고 65세 이상 인구에서는 한 25.8% 정도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국내 황반변성 유병률과 환자 수의 추세 분석을 해보았을 때도 점점 그 유병률과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 황반이 시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황반 변성 자체가 시력 도둑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 어떤 증상을 나타낼 때 우리가 황반 변성을 의심하고 또 내원해 봐야 될까요? 황반 변성의 대표적인 증상을 보는 게 좋겠는데요. 처음에는 시력 저하 같은 게 조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진행을 하게 되면은 가운데가 잘 안 보이고 가려져 보이는 암점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물이 휘어져 보이는 변시증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조금 진행된 경우에 이런 증상들이 잘 나타나고 초기에는 무증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정기 검진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증상들이 사실 눈이 잘 안 보이는 것도 불편하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뭐 2차 피해라든지 그런 게 더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 환자분들은 좀 고충을 호소하시나요? 실제로 이제 이게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부위이다 보니까 글자가 조금 덜 읽히고 잘 안 보이고 이런 수준을 넘어서 일상생활에 조금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행을 하다가 아니면 계단을 오르내릴 때 이렇게 넘어진다든지, 특히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넘어진다든지 해서 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운전을 한다든지 요리를 한다든지 할 때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네. 주변에 보면 노년에 음식 잘 씹지 못하면은 치매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맞아요. 하시곤 하는데, 황반 변성이 오면 또 치매 올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까지도 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실제로 치매하고 황반 변성은 같은 위험인자를 공유하게 됩니다. 위험인자라고 하면은 이제 흡연, 노화,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위험인자를 공유하기 때문에 보통 황반 변성이 있으신 분들이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하지만 황반 변성이 있다고 해서 꼭 치매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황반 변성 자체가 시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런 시력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인지기능 저하를 또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해 볼 때 황반 변성을 잘 관리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해 주신 뭐 흡연, 음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든 질환의 위험인자로 그렇죠. 해당되는 요인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황반 변성은 왜 생기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원인을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황반 변성이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인자는 보통은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없는 요인과 수정을 할 수 있는 요인 두 가지로 크게 나뉘게 됩니다. 수정을 할 수 없는 요인의 대표적인 게 나이, 유전, 가족력이 있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유전적 변이가 있는 경우에, 혹은 1차 직계 가족 중에서 황반 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 가능한 요인, 이제 생활 습관 개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수정 가능한 요인은 흡연, 심혈관 질환, 비만, 자외선 노출, 식습관 등이 있겠습니다. 특히 흡연 같은 경우에는 발생 위험을 한 3-4배 정도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고, 눈으로 혈류 장애를 좀 일으킬 수 있는 심혈관 질환 같은 경우, 그리고 비만, 자외선 노출처럼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들, 그리고 항산화 식품 섭취가 부족한 경우, 이런 경우들이 전부 위험인자가 되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보면 어른 아예 할 것 없이 저희가 사실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고요. 네네. TV도 많이 보고 또 컴퓨터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 화면에서 노출되는 블루라이트도 황반 변성의 요인이 될 수 있나요? 실제로 강한 블루라이트가 망막에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망막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황반 변성을 유발시키고 진행시키고 한다는 보고는 아직은 없긴 합니다. 대신에 강한 황반 변성이 있으신 분들은 그만큼 망막이 조금 더 예민하기 때문에 좀 강한 빛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는 괜찮지만은 밖에 외출하실 때는 선글라스 끼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네, 황반 변성의 원인까지 살펴봤고요. 네. 이게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는 데다가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면 이미 좀 진행된 경우가 많아서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또 필수일 것 같은데 네. 황반 변성의 진단 검사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안저 촬영, 빛간섭 단층 촬영이 대표적인 검사입니다. 네. 그리고 확진을 위한 방법으로는 조영제를 주사해서 눈의 망막과 맥락막의 혈관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저 혈관 조영술이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조영제 주사 없이도 망막과 맥락막의 혈관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빛간섭 단층 혈관 조영술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조영술에 사용하는 조영제가 알레르기나 또 콩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해서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조영제를 이용해서 안저 촬영 시에 부작용은 없겠습니까? CT 조영제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예. 콩팥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아주 미미한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게 조금 나타날 수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주 일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 경우를 좀 대비해서 보통 검사 이전에 미리 알레르기 반응 검사 같은 걸 좀 해보고 혹여나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알레르기 반응이 크게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비해서 보통 외래에 이제 약 같은 것도 구비해 놓고 이제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응급 키트 같은 것도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이런 검사들로 황반 변성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다른 질환과의 감별에도 좀 유용하다고 하는데 어떤 질환들과 구별이 필요할까요? 일반적으로 황반 변성은 실제로 황반에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의 감별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중심장애성 맥락망막병증, 그리고 고도근시로 인한 황반 변성, 그리고 망막 압막, 황반 원공, 황반 부종, 그리고 황반부 모세혈관 확장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검사를 통해서 보통 이런 검사들은 쉽게 감별이 가능합니다. 우리 눈,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에 이상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지난 1월 병원을 찾은 60대 환자. 제가 갑자기 길을 가는데 이 눈이 글자가 왔다 갔다 하고 테레비고 뭐고 이 글자를 이래 보면 삐딱삐딱하게 보이고 그랬지. 동네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하시고 저 큰 병원에 가라고 그래가지고 왜 이런 거 싶어 깜짝 놀래가지고 그 병원에 갔지. 환자의 경우 내원 당시 왼쪽 눈에 변시증 소견이 확인된 상태. 사물이나 직선이 휘어져 보이는 변시증은 황반 변성의 대표적인 초기 위험 신호일 수 있는데 이 외에도 물체의 중심 부위가 잘 안 보이거나 급격한 시력 저하가 동반된다면 황반 변성을 의심해 봐야 한다. 환자분은 작년 1월 달에 내원하셔서 안저 촬영, 빛간섭 단층 촬영, 안저 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였고 시행상 왼쪽 눈에 습성 황반 변성이 발견이 되어서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환자분은 오른쪽은 건성 황반 변성, 왼쪽은 습성 황반 변성입니다. 실제로 양쪽 눈의 진행 속도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마 왼쪽 눈도 건성 황반 변성이 있다가 습성으로 넘어간 경우로 파악이 됩니다. 현재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검사가 진행되는데 왼쪽 눈 진행할게요. 여기 앞에 이마 붙여주시면서 왼쪽 눈 안저 검사 좀 합니다. 망막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저 검사를 비롯해 안압, 시력 검사 등 기본적인 눈의 상태를 확인한다. 황반의 이상 변화와 단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빛간섭 단층 촬영이 가장 중요한 검사로 꼽히는데 네, 깜빡 해주세요. 깜빡. 네. 황반 변성을 진단하고 치료의 효과를 추적 관찰하는 데 있어 효과적이다. 빛간섭 단층 촬영은 빛을 이용해서 망막층을 보는 것입니다. 이 망막층에 어떤 부위가 어떻게 나쁜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지 정확한 진단 그리고 질환의 진행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검사입니다. 황반 변성은 크게 건성과 습성, 두 종류에 따라 그 치료법도 조금 달라지는데 어떤 치료가 시행될까? 건성 황반 변성과 습성 황반 변성은 치료의 차이가 납니다. 건성 황반 변성의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신 생활 습관의 관리라든지 전신 질환 관리가 필요할 수가 있겠고
습성 황반 변성의 표준 치료로는 안군의 항체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노년의 삶을 흐릿하게 만드는 황반변성. 보다 적극적인 치료로 실명의 위험으로부터 소중한 눈 건강을 지켜야 한다. 지금 환자분은 처음 오셨을 때 시력이 0.5 정도로 그리고 사물이 휘어 보이는 변시증을 동반한 상태로 오셨었고, 지금은 치료 경과가 괜찮아서 넉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고 있는데 시력도 많이 오르고 변시증도 호전이 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치료 반응이 많이 좋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주사 치료에 대한 반응이 지금처럼 유지가 되면서 많이 병이 안정된 상태가 되면은 주사 치료를 중단해 보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글자가 삐딱빠딱 하는 게 주사 2번 맞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책을 못 읽는데 이제 그 책을 좀 읽고 싶습니다. 황반변성 환자 사례 만나봤습니다. 지금부터는 황반변성의 치료와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교수님, 다른 질환도 그렇겠습니다만 스스로 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은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 황반변성은 초기에 증상이 미미하다고 아까 설명드렸었는데 초기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조금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해서 가장 대표적인 자가 검진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암슬러 격자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눈씩 가려서 보고 정상일 경우에는 선이 이렇게 똑바로 잘 보여야 되는데 황반변성이나 이런 황반변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사물이 이렇게 선이 굽어져 보인다든지 가려져 보인다든지 혹은 이렇게 암점으로 이렇게 가려 보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암슬러 격자를 이용해서 조기에 검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해 주셨던 황반변성의 종류 중에 건성이 있었고 습성이 있었잖아요. 이 둘의 어떤 치료 목적과 치료법이 다르다던데 어떻게 좀 다를까요? 건성 황반변성은 현재까지 치료제로 승인된 약물은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항산화 보충제가 진행 속도를 감소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진행 속도를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보채 시스템 억제제라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성분의 황산화 보충제를 드시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이제 환자분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2013년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은 다음의 성분 비타민 C, E, 루테인, 지아잔틴, 아연, 구리 이런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항산화 보충제가 도움이 된다라고 연구 결과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 습성 황반변성의 대표적인 치료가 안군의 항체 주사 치료입니다. 예. 이 안군의 항체 주사 치료의 대표적인 주 원료가 항혈관 내피 성장인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습성 황반변성은 이제 맥락막을 통해서 신생혈관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신생혈관을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서 이런 항혈관 내피 성장인자를 통해서 신생혈관을 억제시키고 망막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다음에 다양한 약제들이 쓰이게 되는데 보통 1세대 약제로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베바시주맙, 라니비주맙, 에플리버셉트이고 2세대 약제로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제가 블로리시주맙, 파리시맙, 에플리버셉트 하이도즈 같은 약제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군의 주사 자체가 근본적으로 병을 없애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주사를 해서 병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꾸 주사를 찌르다 보니까 안군에 염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몸의 혈전 질환을 조금 악화시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안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이제 조심스럽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사 치료 간격에 대해서도 이제 주사를 놓는 의사들마다 조금 다른 입장이긴 한데 이제 환자의 상태와 치료 반응에 따라서 맞춰서 보통 주사를 찌르게 됩니다. 보통은 일정한 간격으로 주사를 찌르는 고정주기 치료 방법이 있고 질환이 활성화될 때만 주사를 찌르는 필요시 치료 방법, 그리고 반응에 따라서 주사 간격을 연장하거나 줄이는 형태의 치료 및 연장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치료 및 연장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저도 개인적으로 치료 및 연장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치과보다 더 무서운 곳이 바로 안과인 것 같습니다. 눈에 주사를 맞는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아마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위험성은 크지 않는지도 궁금하고 주사를 맞는 그 간격 주기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주의사항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일반적으로 황반변성이 진단이 되면은 한 달 간격으로 3번의 주사 치료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거를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로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3번의 주사 치료를 하고 나서 주사 반응에 따라서 주사를 놓지 않고 보기도 하고 그리고 주사 이제 반응에 따라서 한 2달이나 넉 달까지도 늘려가면서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해서 보통 그렇게 주사 치료 간격은 정해지게 되고 일반적으로 주사 치료를 하고 나면은 이제 주사 치료 첫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눈이 불편하고 좀 통증도 좀 있고 한데 보통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집니다. 저절로 좋아지는데 그게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시력 저하를 동반하고 눈 통증이 심해진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병원에 빨리 와서 다시 검사를 해보고 적절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설명해 주신 이 항체 주사 치료를 무한정 계속 맞을 수 있는지, 이게 효과가 없으면 수술로도 이어지는지, 수술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치료 반응이 없다고 해서 수술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네. 보통 치료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치료 간격을 더 짧게 해서 주사를 놓아본다든지 아니면은 주사 치료 약제를 변경을 해서 조금 더 센 주사를 놓는다든지 해서 주사 치료 약제를 조금 변경해서 보통 주사로 끌고 가는 경우가 많지 수술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신에 황반 밑에 출혈이 많이 생긴다든지 혹은 유리체 출혈이 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네. 자, 건성이냐 습성이냐에 따른 이 황반 변성의 치료법, 주사 치료 또 수술적 치료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좀 더 나은 이해를 위해서 환자 사례 또 직접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다음은 74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작년 2월 달에 제 외래로 오신 분입니다. 오른쪽 눈에 황반 변성으로 진단이 되었고 이제 망막 밑으로 물이 이렇게 차여 있어서 세 번의 연속적인 한 달 간격으로 3번의 연속적인 주사 치료를 시행했고 그 이후 한 달 뒤에 보니까 물이 다 빠져서 치료에 대한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최대 교정 시력도 0.3에서 0.5로 올랐고 이제 주사 치료를 하지 않고 8주 뒤에 보자고 했고 8주 뒤에 봤을 때도 물이 생기거나 하는 질병이 활성화되는 소견이 안 보여서 다시 제가 석 달 뒤에 보자고 했습니다. 12주 뒤에 보자고 했고 12주 뒤에 보니까 다시 물이 생기는 소견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해서 층과 층 사이에 보이는 약간 검은색 부분이 아마 물이 차여 있는 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물이 차여 있는 거고 해서 주사 치료를 한 차례 더 시행을 했고 주사 치료하고 나서 석 달 뒤에 다시 보자고 했는데 물이 완전히 다 가라앉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서 제가 이번에는 주사 맞고 10주 뒤에 봅시다라고 했고 10주 뒤에 오셨을 때는 물이 다시 다 소실된 상태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환자분 이제 앞으로 주사 치료 계획은 10주 간격으로 조금 더 유지하다가 질병이 조금 더 안정화되는 모습이 보이면 12주 그다음에 16주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네. 그때그때 환자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식을 좀 수정도 하시고 네, 하는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네네. 예후도 참 궁금한데 완치 개념이 있는 질환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떤 예후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치료를 통해서. 이제 이런 치료와 관련해서 대규모 임상 시험들이 있는데 대규모 임상 시험들을 보통 봤을 때 환자의 한 90% 정도는 시력 유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한 30배에서 40% 정도는 시력 유지 수준을 넘어서 시력 호전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 조기에 발견해야 치료 예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나이나 유전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만 그 밖에 황반 변성의 위험인자들은 충분히 개선의 어떤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황반 변성 예방을 위한 필요한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금연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흡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금연을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야 되고 그리고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이제 선글라스나 모자 같은 것을 쓰시는 것도 교육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식단을 하는 것도 환자분들에게 좋을 수가 있고 눈으로 혈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기저질환을 관리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분들이 그러면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보통 지중해식 식단으로 알려져 있는 이런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마토, 시금치, 케일, 그리고 이제 파인애플 같은 이런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게 좋고 등푸른 생선이라든지 올리브유, 견과류 같은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초기 건성 황반 변성이 중기 건성 황반 변성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한 10년 이내에 한 50% 정도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중기 건성 황반 변성이 후기 습성 황반 변성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10년 이내 한 30% 전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위험 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퍼센테이지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서 적절한 안과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연령별 안과 검진 시기로는 40대에서는 2, 3년에 한 번씩은 이런 검사들이 필요하겠고 50대부터는 매년 한 번씩은 받는 게 좋겠습니다. 60세 이상에서는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은 이런 검진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황반변성에 과종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 자주 검사를 받아야 되겠고 40세 이하부터 40세가 되기 전이라도 한 번씩은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에서는 매년 1회 이상 검사를 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초기 황반 변성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6개월에서 혹은 12개월마다 이런 검사를 해야 되고 중기 황반 변성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마다 한 번씩은 이런 검사들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칫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환방 변성.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 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환방 변성에 관한 시청자 사연을 모아봤습니다. 교수님, 눈이 좋지 못한 60대 남자분의 사연입니다. 이분이요, 최근에 들어서 시야가 좁아지고 흐릿해져서 안과에 갔더니 환방 변성이다 이렇게 진단이 내려졌던 모양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주사 치료를 하러 갈 때마다 눈 깊은 곳에 주사를 넣는다는 사실이 너무 공포스럽고 매번 힘들다고 합니다. 황반변성 주사 치료 도대체 언제까지 맞아야 되는 겁니까? 황반변성 주사 치료는 실제 시술하는 의사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주사를 맞는 초기에는 조금 자주 맞는 걸로 되어 있고 치료 반응이 좋은 경우에는 네. 2달 혹은 넉 달까지도 이제 간격을 늘려가면서 주사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 질환이 어느 정도 많이 안정될 시기가 오면은 그때는 주사 중단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환자 치료 반응과 환자 눈 상태 그리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조정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간격을 늘리든 간격을 좁히든 자꾸 맞으면 내성이 생겨서 약발이 떨어진다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을까요, 선생님? 실제로 간혹 환자분 중에 약효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내성과 관련돼서든 혹은 약제의 다른 기전 때문에 치료 반응이 떨어지는 경우가 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른 약제로 변경을 하고 주사 치료 간격을 좀 좁혀서 최대의 치료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방법은 다양하게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정말 궁금한 거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 주사요, 엉덩이에 놓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네. 눈 안쪽에 놓게 되고 보통 주사 찌르는 위치는 각막에서부터 한 3에서 4mm 정도 되는 지점에 혈관이 없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위에 맞춰서 저희가 주사를 놓게 되고 보통 주사 바늘 자체가 한 30게이지 정도 되는 한 머리카락 굵기보다도 더 얇은 주사로 찌르기 때문에 통증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머리카락도 찌르면 아픕니다, 선생님. 그런데 양은 얼마큼 넣습니까? 많이 넣습니까? 약제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보통은 0.05mm 정도 주사 약제를 찌르게 되고 또 다른 약제들은 0.07을 찌르기도 하고 약제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이 병 자체가 시력을 유지할 목적으로 꾸준히 치료를 해야지 아프다고 해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병원에 내원해서 주사를 맞아야 한다면 주사 치료를 꼭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이시군요. 교수님, 이번 사연은요, 황반변성 치료 중인 50대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이분이 왼쪽 뇌는 황반변성이 진단받아서 꾸준히 굉장히 성실히 치료를 잘 받고 있다고 하네요. 병원 치료 외에도 집에서도 꽤 신경을 많이 쓰는 모양입니다. 근데 황반변성 치료 중에 되도록 집의 환경을 밝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어둡게 하고 있는 게 나은 건지 이분 굉장히 궁금해하겠거든요. 제 생각엔 좀 어둡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 어떻습니까? 실제로 실내 조명 자체가 눈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라는 보고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오히려 실내 조명이 어두운 경우에는 대비 감도가 좀 떨어져서 황반변성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차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실내 조명은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제 강한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창가로 많은 햇살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커튼을 친다든지 혹은 UV 차단 필름 같은 것들을 부착해서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50대 여성분이 지금 황반변성 치료 중이잖아요. 네네. 더 젊었을 때 그 눈에 좋다는
영양제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네. 그런 거 먹으면 황반 변성에 걸릴 확률이 좀 떨어지나요? 진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효과가 있군요. 네네. 뭐 잘 알려진 항산화 보충제, 뭐 루테인, 지아잔틴, 비타민 C, E, 뭐 구리, 아연 이런 약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약제들이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이번 사연은요, 평범한 직장 생활 중인 30대 남성분의 사연인데요. 최근 직장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검사 결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와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콜레스테롤이 그렇게 좋지 않은 콜레스테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분이 평소에 삼겹살, 튀김, 이렇게 지방이 많은 음식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지방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대요. 주변에서는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황반 변성을 조심해야 된다는 충고까지 들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지방과 황반 변성은 관계가 있다 지금 믿고 있는데, 콜레스테롤과 황반 변성은 진짜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 황반 변성의 위험률과 관련이 있냐라는 이제 다양한 연구들이 있는데 이 연구마다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명확히 규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가 눈의 찌꺼기라고 표현하는 드루젠이라고 하는 그 눈의 찌꺼기의 성분을 보면은 지질, 콜레스테롤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 관계 있겠네요.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또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고지혈증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황반 변성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요, 황반 변성에 걸린 환자는 지방이 높은, 지방이 많은 음식은 피해야 되는 겁니까?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황반 변성을 예방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는 지중해식 식단으로 알려진 채소, 과일, 그리고 올리브유, 견과류, 등 푸른 생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먹으면서 가공육을 좀 피하고, 그리고 붉은 고기는 좀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종류를 다 먹어야 되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식단도 조절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TV 메디컬 son 오늘 이 시간 실명의 위험을 부르는 황반 변성의 진단과 치료, 예방법까지 네.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교수님, 오늘 강연 한 번만 더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황반 변성은 앞으로도 유병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해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특히 치료 이후에 중요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을 위한 노력을 해주어야 되고, 특히 위험 요인을 잘 파악하여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 발견을 위한 노력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성 황반 변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승인된 치료법은 아직은 없습니다. 해서 전신 건강 관리라든지 생활 습관의 개선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고, 습성 황반 변성의 경우에는 안군의 주사 치료가 표준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습성 황반 변성은 전체 황반 변성의 한 10에서 15%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심각한 시력저의 한 90%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와 치료, 꾸준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100세 시대 오래도록 좋은 것 많이 보고 즐기기 위해서는 눈 건강 더욱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특히 햇볕 많은 곳 나가실 때는요, 선글라스, 모자 착용하고 나가시고요. 특히나 이 정기적인 안과 검진 받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황반 변성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 전해주셨죠. 대구 가톨릭대학교 병원 안과의 이근우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